네, 총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국민의힘이 지역구 첫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요, 모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지도부가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봅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 공천 시즌이 됐습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 첫 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보면 중진의 지금 현역 의원들은 모두 본선행을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게 현역 의원들은 또 페널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기고 어쨌든 현역 의원들을 다 갔고 또 용산 출신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첫 번째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안정감과 경험을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감산점이 좀 폭넓게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공관위 측에서도 아마 그런 불이익을 받은 후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서 경쟁력을 보였다는 것인데 실은 이제 그 용산의 행정관 출신들 뭐 이렇게 많이 나가서 현역 의원들에게 이제 야심찬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에는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익숙하고 또 더 힘 있는 정치인이 앞으로 지역 발전과 또 예산 챙기기에 더 많은 힘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더 큰 민심의 가산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어쨌든 오늘은 그 수도권과 충청 쪽에 먼저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상대 그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천의 분위기 잡음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번에 첫 번째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음은 없었지만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고 인적 쇄신의 결과물도 없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컷오프가 없다고 했고 그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를 해서 이제 인적 쇄신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역들은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논란에 그렇게 이제 여파로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한다. 감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을까? 뭐 눈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그 용산 그 행정관 출신들이 이제 대거 이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붙기도 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한다고 한 뭐 구자룡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대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오히려 약간 조금 가점을 주거나 이렇게 조금 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현역들 아니면 전 국회의원이랑 붙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아직 이제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도 뭔가 감동 있거나 아니면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조수진 의원과 양천갑에서 이제 3명의 3파전인데 2명으로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가 없어서 2명 결선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한 번의 결선까지 안 가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면은 이제 정말 파격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자룡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제가 특정 후보의 어떤 뭐 조둔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도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3파전에서 1대1 대결이 되면 이제 현역 의원과 비현역의 어떤 이 정면 승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게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아마 여기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는 뭐 정우택 의원, 박덕흠 의원처럼 현역 중진들이 대거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만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 컷오프 사례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현역 물갈이 폭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중에 하나로 현역의 물갈이를 많이들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선거를 구도로 봤을 때는 현역이 얼마나 신인으로 교체되느냐가 일종의 혁신의 기준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선택을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사정에 대해서 밝고 예.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가 와야 그래야 그 지역 민원이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은 어떤 현역과 비현역의 대결 구도에서 물론 그분들도 다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지만 네. 비현역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경력 면에서 아직까지는 현역을 교체할 만큼의 신뢰를 유권자에게 주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혁신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느낀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들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뭐 현역들이 이기는 결과로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 현역들을 문제 있는 후보 뭐 현역들을 뭐 붙일 것이냐 안 붙일 것이냐에서 이제 정무적인 좀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김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도전을 했는데 다시 지금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게 됐어요. 네. 이분이 사실은 이분 사례에서 저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 사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이 이 김성교 의원이랑 같은 날에 이렇게 이제 그 직이 상실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한 분은 뭐 그 비밀 누설 뭐 이런 걸 위반으로 이제 상실이 됐는데 예. 그러고 나서 김태우 구청장은 다시 어쨌든 대통령이 사면해 가지고 공천을 줘서 작년에 그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이제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온 건데 이 김성교 전 의원도 그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지난번에 21대 때 국회의원을 하다가 상실이 돼가지고 전 의원이 됐는데 예. 이분을 다시 경선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분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저히 뭐 인적 쇄신이 할 의지가 예. 보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물론 이제 그 김태우 전 구청장 문제와 비슷한 어떤 인상을 준다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격차가 좀 시간적으로 되게 좁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공천은 어떻게 보면 당이 주도해서 약간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의정 활동을 꾸준히 활동을 활약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것이죠. 좀 이번에는 당원 20%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80%가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네, 그 여론조사 비중이 많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교 전 의원이 선택이 된 것은 그건 역시 또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 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뭐 회계 책임자의 문제인데 실은 이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고 답답한 면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공정하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향해서 서로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표 지록이마 공천이다. 사설론 보고 뭐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인가요? 그러니까 예. 당 기여도 평가를 100점 만점에 15점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15점은 너무 그 사천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측의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지적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 당 기여도 평가 15점이 예.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그 점수의 격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의원이 심지어 뭐 0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특정 의원이 당 기여도에서 0점을 받아서 충분한 경쟁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천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당 기여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근데 오히려 민주당식으로 이 당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면 평가라는 이름으로 집단의 어떤 투표와 선택에 맡겨버리면 그것이 일종의 팬덤 정치가 결합이 돼서 특정 의원을 완전히 골라내고 선별하는 그런 되게 폭력적인 방식의 어떤 인기 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죠. 네. 오히려 외부의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 좀 더 가까우신 분이었을 겁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죠. 예. 이 두 분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판단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평가가 있고 예. 또 이 당 기여도가 실제로 사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어떤 특정 선거구 후보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 기여도 때문에 떨어졌다. 예. 당 기여도를 만점을 줘서 됐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당 기여도 문제는 이 사천 논란에 개입될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어떻게 당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서 당의 어떤 의정활동, 예. 입법, 혹은 투쟁, 장외 투쟁, 또 대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봤을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겉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저 정치인이 이 당의 이미지, 어떤 논란, 예. 막말 논란, 또 과거 논란, 어떤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에 어떤 부담을 주는 행동은 당 기여도에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공천 지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공관위위원회라는 한 곳에서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뭐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의원 평가, 거기는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 국민의힘은 없는데 민주당에는 검증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관위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단수 추천, 우선 추천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 안규백 이제 의원이 지금 전략공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의 뭔가 입김이 들어가기에는 더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그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사천 논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아직 공천의 전반부 이제 일부 전반부가 예. 끝났는데 예. 민주당은 전반부가 약간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국회의원이 한 뭐 1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역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현역들을 뭐 경선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뭐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앞에서는 현역들도 없거니와 지금 계속 논란이 없는 지역만 다 이제 뭐 단수 주고 우선 추천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 뭐 많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 있는 뭐 강남 후보 국민의힘 누구 보낼 것이냐 아니면 TK 누구 보낼 것이냐 이건 아직 아예 뭐 내용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천 후반부로 갈수록 민주당은 조용해지고 예.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용해질 계기가 있나요? 민주당은 이제 경선만 남았기 때문에 예. 아까 그 윤주진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어쨌든 경선에서는 뭐 유권자들 아니면은 뭐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선에서는 뭐 더 이상 이제 논란이 없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지금 이제 거의 민주당은 지금 후반부로 경선에서 공천 과정은 되게 지금 시끄럽지만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들을 어떻게 뭐 경선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디로 배치할 것이냐 때문에 좀 예.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후반부로 갈수록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국민의힘은 후반부로 갈수록 시끄러질 수밖에 없다. 예, 후반부로 가서 시끄러워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영남과 강남 공천 아직 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잖아요. 이런 공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예.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일단 후보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혹여나 더 있을 어떤 희생과 불출마의 그런 것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무르익어야 되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먼저 공천이 좀 순조롭게 되는 분위기로 가서 아 이대로만 가면은 국민의힘이 좀 선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정말 과반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예. 하는 민심의 기대가 있으면 또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역 의원이나 유력한 주자의 경쟁력을 꺾을 만한 대안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경선이라고 하는 모양을 통해서 순조롭게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제 그때는 공천도 공천이지만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지 다양한 면으로 이제 이 시선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을 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숙제라기보다는 천천히 풀어도 되는 숙제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뭐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구자룡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특정인은 이제 뭐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현역들 아니면 전 의원들이랑 경선을 시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EBS 강사 출신의 뭐 그 인재 영입을 했다가 네.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이나 예. 씨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도 안민석 의원 쪽으로 붙은 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5번 연속으로 계속 당선된 지역 한마디로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험지인데 인재 영입을 데려가지고 험지에 내보낸다? 그럼 그분들은 섭섭한가요? 인재 영입으로 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섭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뭐 꼭 이제 뭐 후보가 후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갈 수 있는 다른 곳들이 자리도 굉장히 있구나. 많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더 이제 뭐 의원들 현역들 배치를 더 이제 잡음 없이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롭게 뭐 인재용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험지 보내고 현역들은 뭐 재배치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선시켜주고 또 경선 결과로 또 이기게 해주고 뭐 전혀 혁신과 감동이 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쌍특검법 또 의식을 해서 국민의힘의 텃밭공천이 미뤄진다 이런 말도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주에 이제 뭐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는데 29일에 한다면서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본회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예.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선거도 어려워지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뭐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이제 이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관이라서 이걸 한번 건너보자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시끄러운 지역에 아니면 현역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늦출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의식했을까요? 뭐 의식했다기보다도 공교롭게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요. 예. 원래 기존에도 보면은 여야든 모두 그 공천 과정에서 공천이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예. 보통 늦은 공천은 3월 초까지도 많이 갑니다. 특히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된 문제도 지금 요소가 있거든요. 네.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특검 때문이보다도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 때문에 공천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2월 29일을 택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공천 오늘 뭐 7번째 공천 결과인가요? 발표했잖아요. 네. 지금 초반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공천 결과로도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계속 친명이냐 비명이냐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게 뭐 그리고 하위 10% 20% 0점 다 비명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번 오늘 공천 결과 보니까 뭐 정청래, 서영교, 권칠승 이런 그 이른바 친명의 현역 의원들은 다수 단수 공천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하위 뭐 10% 20% 송갑석, 박영순 이런 분들은 경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현역 지역구 의원인데 경선을 친명 원외 인사와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공교로운 건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네. 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예. 서영교 최고위원 최근에는 뭐 친명으로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예. 이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계속 제공모 해가지고 후보를 찾아가지고 무조건 경선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지면은 이러한 사정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뭐 최근 이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받은 거, 예. 그리고 뭐 송각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위 10%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경선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 나뉘어가지고 이제 의원들 평가하고 경선을 붙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마사지를 다시 해야 되냐 예.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경선을 붙이고 또 평가가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은 뭐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논란을 어떻게 좀 수습할 것이냐 예. 여기에서 이제 역량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언론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공천 잡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그 하위 10% 20%는 초반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개인 통보라서 개인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공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정도 국회 그 의장 상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과정이나 내 시험 성적표, 내 시험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개 좀 해달라 하는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맨 처음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안 하는 모양새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 그 당내에서 이렇게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좀 그 결과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약간 그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보도 보면은 예. 뭐 채점표는 뭐 공개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언론에 좀 상황이 다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이 그 하위 평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위 받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이번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못했으니 좀 반성하자.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반성해가지고 뭐 이제 좀 표로 심판하자 예. 이런 지위였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낙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를 안 했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경선에서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분위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평가를 못 받았으니까 얘는 이 사람은 예. 뭐 투표를 하지 말자 이건데 지금은 뭐 박용진 의원의 뭐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의 뭔가 이 대상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예. 하위자는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감점 이 요인을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뒤집을 수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그 공천 결과에 대한 그 후보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맞대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천 과정 공개하겠다. 예. 오늘도 경선 결과 다 후보들한테 공개하고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 과정은 지금 민주당의 그런 자부심이 많은 거를 잘 추스르는 느낌이에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은 되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천이 이루어진다라는 한간의 의구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 공개하겠다. 예. 우리는 후보자에게 직접 보여줬고 서명까지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아까 임혁백 위원장이 왜 그렇다면 공개하지 못하느냐.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의 채점표만 공개하는 거는 어쩌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개인이니까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과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 자, 박용진 의원과 정청래 의원 누가 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 글쎄요. 저는 뚜렷한 답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항목에서 박용진 의원은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거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거든요.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천을 다 뒤엎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내용이 또 논란이 함께 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결과를 공개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지금 뭐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추가 탈당의 움직임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개를 해야만이 답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주신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개를 하게 되면 더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자기 점수 그리고 과정을 뭐 공개할 수 있지만 뭐 그 과정이 이제 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 뭐 지도부가 이제 8시에 모여가지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뭐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든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시기다. 예컨대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단식하고 있는데 뭐 면담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도 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어쨌든 의원들 만나서 조금 이야기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꼭 그리고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만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아니면 야당 거대 야당 심판론이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 국민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을 어떻게 조금 잡음 없이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유연하고 또 약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0점 발언을 할 때 독립 의원 평가에서 0점 받은 사람도 있다. 근데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는 본인의 생사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 0점 발언을 하면서 웃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동훈 그 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웃음에 대해서는 그 대표로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그 부분을 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좀 터는 것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뭐 하나의 그 해프닝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웃음을 가지고 이게 뭐 조롱의 웃음인지 아니면 그냥 뭐 허탈하거나 이렇게 나온 웃음인지는 사실은 뭐 그 맥락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계속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 여당 대표로서 뭐 정책 이야기 아니면 큰 국정 뭐 큰 공약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뭐 그 어떻게 보면 짜실한 것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뭐 지지자들 보수층이 볼 때도 되게 뭐 좋게 좀 작동을 할까 이런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관심 끄시고 본인 플러스되는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논란 뭐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사실 이것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인지를 하고 최고위 회의가 오늘 열리는 걸 텐데 글쎄요,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과 양보입니다. 그게 뭐죠? 다른 계파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선거 승리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양한 계파를 두루 포용해서 함께 가는 정치가 당연히 이겼죠. 예전에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 왜 힘들었습니까? 진박 논란으로 사실은 선거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일종의 비명 부활전의 기회를 줘야죠.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돌렸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사과를 하고 현역 의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백현동 사건이나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나온 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대한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런 정치적 결단보다는 어떻게 이 순간만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아마 오늘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바로 나와서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특히 조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명문 대전, 명문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핵심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지금 모아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중구 성동 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지 마라 송파 갑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도대체 중성동 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내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요? 다시 이제 8.6 운동권 프레임에 작동되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다른 식으로 뭐 단체장으로 나간다는 거는 괜찮은데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레이스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종석 실장이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게 불리하다고 싶었으면은 예. 지도부에서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나가서 아예 이제 지금 운동장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아예 경기로 뛰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인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 뛰고 있는 선수를 그냥 이제 내려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분란이 굉장히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혼란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이제 전략 지역이라서 사실은 전략 지역은 후보 공모도 아예 받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하는데 예. 이 전략 지역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랑 비슷한 처지거든요.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예상할 수 없는 뭐 사이인데 예. 예컨대 뭐 예전에 뭐 인지도가 높다 뭐 이런 경쟁력이 그 뭐 있다는 것만으로 이걸 또 이제 또 예외로 해줘야 되느냐. 어쨌든 예.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하여튼 뭐 어려운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지금 성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배치가 된 거죠. 예, 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대를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활동하기도 좀 애매하겠네요. 네. 뭐 윤희숙 의원이 아마 본인이 지역 구민들에게 계속 호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 첫째, 본인이 정말 임종석 실장을 만나서 정말 터놓고 진실로 호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임종석 실장을 대체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력과 인지도를 가진 후보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예. 한번 민주당이 선택받겠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